이거를 제가 하게 되면서 더 제 인생에 있어서 긍정적인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더 빨리 일어나고 제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라고 하기에는 사실 좀 허세인 것 같고요. 정말 크게 제가 원했던 것들은 한번 저는 머릿속으로 리허설 해봤기 때문에, 사실 한 번이 아니죠. 정말 수십 번 해봤기 때문에, 미리 보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일어나고 있다고 정말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느끼니까 많은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항상 느끼는 게, 데일 카네기 책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정확히 이런 말을 합니다. 데일 카네기가 20명에게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너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실제로 행동에 옮기게 하는 거는 20명에 한 명도 힘들다는 걸 나는 알고 있다라는 거를 데일 카네기가 책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만큼 이거를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실제 이거를 정말 한번 행동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하는 게 정말 쉽지 않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사실 이겁니다. 뭐든지 마인드셋, 방법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해보려는 사람만 해보게 되고요. 바뀌려는 사람만 바뀌고, 뭔가 이루려는 사람만 이룹니다. 자율이에요. 그동안 꽤 많은 케이스들을 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나는 뭐를 원해, 나 뭐 해야지 라고 말은 하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원하는 점심 메뉴 또는 저녁 메뉴랑 약간 비슷한 선상에 놓고 그 중요도를 매기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이 행동을 하더라고요. 저녁에 초밥 먹고 싶은데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 다른 거 먹지 라는 느낌? 잠을 좀 더 자야 하고, 지인들과 약속이 있고, 오늘은 숙취가 좀 심해서 힘들고, 넷플릭스 새 시즌 시작했고, 퇴근하면 피곤하고, 나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아니라 조금씩 천천히 나중에 좀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물론 제가 말씀드린 게 안녕하세요. 하와이 대저택입니다. 매일 아침 5분으로 갓생 살기. 오늘은 존 크럼볼츠와 라이언 바비노의 빠르게 실패하기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가족을 제외하고 당신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람이다 라는 말,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미국의 기업가이자 작가이면서 동기부여학자로 많은 영향을 준 짐 론이 한 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명언이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이 말도 저는 들어봤었습니다. 당신과 가장 친한 5명의 수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의 수입이다 라고 말이죠. 이건 제가 한번 해봤었는데요. 정말 비슷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짐 론이 한 저 말의 의미는 단순히 벌어들이는 돈이라는 개념을 떠나서 여러분과 가장 친하게 지내는 그 주변 사람이 여러분에게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건 마치 사람은 끼리끼리 모인다라는 우리나라의 오래된 관용구의 미국 버전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오늘 이 책의 저자들은 롤모델로 자신을 둘러싸게 하라고 합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인도 이런 말을 했었죠. 당신의 야망을 얕잡아 보는 사람을 멀리하라. 작은 사람은 항상 그렇게 하지만 정말 위대한 사람은 당신도 위대해질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저자들은 흥미로운 실험 결과를 제시해 주는데요. 비교적 최근의 연구 결과여서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니컬러스 크리스타키스 박사가 32년에 걸쳐 12,067명을 대상으로 사회적 영향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비만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만약 친한 친구 한 명이 비만이 되면 자신도 비만이 될 확률이 57%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더 놀라운 건 친구의 친구가 비만이 되어도 자신 역시 비만이 될 확률이 25%로 증가한다는 것이었어요. 문제의 그 친구가 설령 다른 도시에 살고 있을지라도 말이죠.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서 주변 사람들을 보면 수용 가능한 체형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또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또 서로를 따라하게 되는 현상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정한 잔디밭을 소유한 이웃이 주변에 많은 사람은 본인의 집 잔디밭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경향이 높다고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는 룸메이트가 있는 학생은 다른 학생들에 비해 책을 더 열심히 읽고요. 식당에서 폭식을 하는 손님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더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발랄한 친구가 많은 사람은 더 행복하기 쉽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런 현상은 반대로 우울증, 자살과 폭력, 외로움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하거나 삶을 살아갈 의욕이 없거나 외로워하는 사람이 주변에 많을수록 여러분도 우울하고 살기 싫고 외로움을 느낄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진다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고 하버드 의대 크리스타키스 박사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보통 우리가 전염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말 그대로 전염병이잖아요. 지금도 끝나지 않은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독감, 감기, 각종 호흡기 질환 뭐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해왔지, 비만, 깔끔함, 공부, 과식, 우울증, 자살, 외로움과 같은 것들도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꽤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저자들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연구가 시사하는 점은 이것이다. 지금 당신의 주변 사람들이 당신의 행동뿐 아니라 당신이 믿는 가능성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행동과 사고는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 만약 당신이 활동적이고 열정적이며 긍정적이면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둘러싸인다면 당신도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된다. 그중 단 한 가지만 공유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 해도 그 가치는 논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개인이든 회사든 한 단계 성장하면 함께하는 파트너가 되었든 경쟁자가 되었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완전히 바뀝니다. 소위 물갈이가 되는 수준으로 싹 바뀌죠. 저 역시 살면서 그런 경험을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좋아하는 저자인 간다 마사노리도 이런 말을 했죠. 자기보다 높은 레벨의 사람을 만나면 내 눈앞의 세상이 바뀐다 라고 말이죠. 저는 파이어를 하기 얼마 전까지 직장인이었기 때문에 사실 만나는 인맥이 한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필연적으로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면 거의 대부분 회사 이야기를 하거나 회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거나 다른 얘기를 하다가도 결국엔 다시 회사 얘기로 돌아가거나 셋 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제 자신이 그냥 이 세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걸 마음속으로 내심 어쩌면 항상 경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으면서 그 우려는 사라졌어요. 책 속 멘토들로 제 주위를 둘러싼 거죠.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여러분이 1등이라면 그건 좋은 게 아닙니다. 배울 게 없다는 말이거든요.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이 속한 그룹에서 여러분이 꼴등인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당장은 약간 민망할지라도 여러분은 조금 더 나은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보통 주위 사람을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건 쉽지가 않죠. 그 주변 사람들이 반드시 물리적으로 여러분 옆에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그 주위 사람을 책 속에서 찾는 방법도 있다는 걸 한 번쯤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너바나님의 책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떤 장르의 책을 읽더라도 반드시 연필로 밑줄을 치고 페이지 상단을 접고 하단도 접고 그렇게 그 책의 내용들 중에서도 유독 가장 지저분하게 읽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저자의 마인드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무슨 책이든 거의 대부분 저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무엇을 대하는 태도를 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인드들을 저에게 맞게 커스터마이징하는 과정을 거치는 거죠. 여러분께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 책의 저자 역시 자신이 본격적으로 투자의 세계에 뛰어들게 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인데요, 소위 인생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첫 번째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며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을 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본인 주변의 직장 선배와 학교 선배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이건 자기 자신의 미래를 본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위기를 느꼈어요.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고 생각한 후에 이른바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각성의 동력이 만들어지는 순간인 거죠.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아담 제이 잭슨의 책에 보면 스크루지의 비유를 해보라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저는 이걸 스크루지 각성법이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였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어릴 적 읽으셨던 스크루지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의 구두쇠였던 스크루지를 변하게 만든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유령이었습니다. 유령이 스크루지의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주죠. 스크루지는 자신의 과거를 통해 뼈저리게 후회를 하고 현재의 모습을 통해 현실을 자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의 모습을 통해 만약 자신이 지금과 같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비참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스크루지는 크리스마스에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이 스크루지 이야기가 생각이 났던 거예요. 저자 역시 본인의 과거,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면서 각성의 계기를 만납니다. 스크루지처럼 우리는 유령의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순 없으니까요. 저자가 어떻게 자신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들여다보며 각성할 수 있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2005년 큰 꿈을 안고 회사에 입사했다. 그때만 해도 머지않아 나도 TV에 나오는 회사원처럼 멋진 차를 끌고 좋은 집에 살게 될 거라고 믿었다. 이제 내 인생에는 성공할 일만 남았으니 회사에 올인하자는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하면 회사가 나를 순탄한 길로 이끌어 부자로 만들어줄 줄 알았다. 상사와 주변 동료 모두 앞만 보고 달려가는 경주마 같았다. 정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일했지만 직장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죽어라 일해서 아무리 좋은 실적을 내도 심지어 내 노력의 결과물로 10억 원 이상의 수익을 회사에 안겼는데도 달라지는 건 없었다. 그쯤 나 자신을 되돌아봤다. 입사할 때 꿨던 멋진 중형차와 가족과 함께할 30평대 아파트에 대한 꿈조차 내겐 사치였다. 회사는 그저 굶어 죽지 않을 정도, 정말 한 달을 살아갈 수 있을 정도의 돈만 내게 주었기 때문이다. 주변의 학교 선배나 직장 선배들의 삶을 보았다. 그들의 모습이 내 미래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그저 평범한 회사원이자 서민일 뿐이었다. 나름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한 사람도 많았지만 그들 역시 받는 월급으로 생활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 내가 꿈꾸던 멋진 차를 끌고 좋은 집에서 살게 되는 날은 요원해 보였다. 등골이 서늘했다. 나의 미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냉정하게 현실을 돌아봤다. 남들은 대기업에 다니는 나를 부러워했지만 부모님께 용돈 드리고 생활비에 여자친구와 데이트 몇 번 하면 남는 게 별로 없었다. 그래서 알게 되었다. 월급만으로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대목이죠. 누구나 인생 계기가 있습니다. 아직 없으셨다면 그런 계기를 머지않아 만나게 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계기들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대로 사는 건 희망이 없는데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더 많은 부를 원한다. 그리고 더 많은 삶을 원한다. 와 같은 위기감에 기반해서 생겨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위기감에 기반해서 생겨나는 인생 계기. 사실 위기감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걸 느끼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는 정말 좋은 시그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태드리고 싶은데요.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가지에 더해서 네 번째로 여러분이 그토록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되었을 때의 여러분도 함께 보세요. 이건 유령이 해줄 수도 없고 저자와 같이 선배들을 통해 볼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상상을 해야 해요. 시각화를 해보세요. 선명하게 말이죠. 그렇게 해 나아가신다면 여러분이 느꼈던 그 위기감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설레임으로 바뀌어 있을 거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박성현님의 아빠의 첫 동공부 속 내용입니다. 책 이야기를 하기 앞서서 오늘은 저의 생각들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 살면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2x2 매트릭스를 통해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적용해 보면 꽤나 명쾌한 해답들을 얻을 수 있으실 거예요.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과 중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급한 일과 급하지 않은 일이 있죠. 그러면 결국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되죠. 중요하면서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말이죠. 먼저 중요하지 않으면서 급하지도 않은 일은 술 한잔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게임 한 판 하거나 이런 것들이겠죠. 인생을 살면서 사실 하지 않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할 시간을 줄이고 대신 나에게 중요한 것들을 하루에 10분씩 만 하면 나중에 그게 쌓이면 그걸로 삶이 달라지기도 하니까요. 다음으로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이죠. 사실 이 유형이 굉장히 악질이에요. 말 그대로 우리 삶에서 중요하지 않은데 급하니까 이 급한 걸 처리하느라 정작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을 생각을 못하게 됩니다. 회사 일만 생각해도 쉽게 와닿으실 거예요. 회사 일 하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에게 중요한 업무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런데 일하다 보면 급한 일들 처리하느라 정작 중요한
중요한 일을 일단 밀어놓고 못하게 되다가 결국 야근하고 주말 출근하고 그러다 결국엔 집에 와서도 노트북 들고 업무를 하죠. 그런데 이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야근이나 주말 출근은 없어요. 우리에게는 하루 24시간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밤 11시 59분에 나 오늘 이거 아직 못했는데 오늘 하루 연장해야겠다. 2시간 추가해야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리고 보통 이 중요하지 않은데 급한 일은 내가 아니라 남에게 중요한 일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니까 여러분에게 급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죠. 정작 여러분에게 중요한 일은 따로 있는데 말이죠. 물론 살아가면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요청에 응해야 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지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언제나 여러분 자신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건강, 그러니까 운동 같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급하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달라요. 건강은요, 여러분, 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가장 급한 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 중요하기는 한데 급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냐면요. 일단 지금 눈에 안 보이니까 그래요. 지금 여러분 건강이 계좌 잔고처럼 눈에 보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과연 급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까요? 그리고 이 건강은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 같은 경우 제 인생에서 우선순위 1순위입니다. 왜냐면 건강이 없으면 당장 내일, 다음 주, 다음 달, 내년이라는 여러분의 그 시간은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보통 젊을 때, 특히 20, 30대에 건강과 시간을 막 씁니다. 무한한 것처럼 막 쓰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는 눈에 안 보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죠. 그런데 그 데미지가 언제 오냐면요. 30대 중후반부터 40대에 접어들면 매일매일 여러분의 일상을 짓누를 겁니다. 시간과 건강을 막 쓴 대가가 그때서야 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중요하면서 급한 일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관리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바로 돈 공부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저자는 이 돈 공부가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이라는 걸 강조하는데요. 지금까지 제 생각을 쭉 말씀드렸으니까요. 중요하면서도 급한 이 돈 공부를 외면하면 어떻게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저자의 조언을 한번 들어보시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달라질 게 없는 갑갑한 현실에 지치면 체념이라는 감옥에 갇혀 마음의 위안을 주는 것에만 눈길을 주게 된다. 도전보다는 도피를 택하는 것이 나약하기 그지없는 인간의 심리다. 열심히 해도 어차피 안 될 테니 그냥 대충 살고 신나게 즐기는 게 현명할까? 이러한 삶을 선택한 이를 기다리고 있는 건 텅 빈 잔고와 늙어 죽기 전까지 일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암울한 미래뿐이다.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은 지금껏 열심히 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무지한 채 열심히만 살았던 것이다. 바람이 없는 날 연을 날리는 것은 쉽지 않다. 연을 들고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는다면 연은 결코 하늘 위로 날아오르지 않을 것이다. 몰아치는 산들 바람에 어쩌다 떠오른다 해도 잠시만 한눈을 팔면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게 틀림없다. 올라갈 듯 날아오르지 않는 연을 보며 바닥에 주저앉아 그대로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으로 그냥 끝이다. 그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 연을 들고 뛰어다녀주지 않을 것이며 예상치 못한 큰 바람에 저절로 연이 날아오르는 행운이 생긴다 해도 그 연은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된다. 하지만 어느 정도 높이로 연을 뛰어 올리면 더 이상 뛰어다닐 필요도 더 높은 곳으로 날리려고 애쓸 필요도 없다. 그저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높은 하늘 위로 부는 바람을 손끝으로 느끼며 여유 있게 즐기기만 하면 된다.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중요하면서도 급한 일은 무엇인가요? 어쩌면 중요하지는 않지만 급한 일들에 치여서 아니면 심지어 중요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 일들을 하며 삶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저의 인생책 속 인생 구절은요, 김승호님의 돈의 속성 속 내용입니다. 이 책은 스테디셀러여서 이미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제가 한 편의 5분 컷 영상으로는 다 공유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느낀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데일 카네기의 자기관리론,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돈의 속성과 같은 책들이에요. 앞으로 5분 컷 영상에서 또 다룰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흑수저가
금수저를 이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자는 역사에 대해 우리가 크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역사는 강자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지만 사실은 약자들의 이야기라는 점이라고 합니다. 정확히는 약자가 강자를 이긴 기록이라는 거죠. 약자가 강자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며 인간은 감동과 희열을 느끼고 그렇게 승자가 된 이후의 과정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역사라고 합니다. 보스턴 대학교 이반 토프트 교수가 19세기 이후 강대국과 약소국 전쟁 200여 건을 연구했는데요. 약소국이 이긴 경우가 2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3번 하면 한 번은 약소국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이라고 할 수 있죠. 1950년부터 1999년 동안에는 약소국의 승전율이 50%를 넘었습니다. 게릴라전 같은 변칙 전술이 발전한 결과죠. 비단 국가 간의 전쟁뿐만 아니라 기업들의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모든 기업은 약자였어요. 저자는 흥미로운 스토리를 하나 들려주는데요.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스타벅스, 아마존, 구글, 테슬라와 같은 초대형 기업들도 불과 10년에서 20년 전만 해도 약자였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눈을 돌리면요. 대구에서 국수를 팔던 아저씨 가게가 있었거든요. 그 국수에 별 3개를 그려넣은 별표 국수가 나중에 삼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일상회라는 쌀가게로 시작한 청년이 차린 회사는 현대고요. 진주에서 구씨와 사돈인 허씨가 직접 가마솥에 원료를 부어가며 국내 최초의 화장품이었던 럭키크림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 회사가 LG가 됩니다. 저자는 우리가 이미 강자가 된 그 모습만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전에는 약자였고 당시에 존재했던 강자들을 이기고 그 자리에 올라선 것을 상상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강자는 강자이기에 갖고 있는 약점이 있죠. 그 약점 때문에 싸움이 불가능해 보이는 약자와의 싸움에서 엄청난 강자들이 번번이 넘어가 버리곤 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강자들은 그 규모가 커서 변화를 알아차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알아도 실행이 더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약자가 전략을 바꾸고 빠른 속도와 실행력으로 도전을 하면 성공 확률이 높다고 강조하죠. 결국 약자가 계속 약자로 머물거나 강자가 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강자를 이길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서인 거예요. 기싸움에서 이미 지고 있기 때문에 도전의식이 생겨나지 않고 도전할 마음이 없으니 실행도 하지 않는 거죠. 아프리카의 쥐를 닮은 몸무게가 30kg도 되지 않는 호저라는 동물이 있어요. 이 동물은 사자를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자에게 진다는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하이에나도 사자가 잡은 먹이를 빼앗아 먹으면서 살죠. 이들의 집요함 그리고 자기를 하나도 무서워하지 않는 이 태도에 사자도 먹이를 자주 뺏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런 말을 전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강자야말로 약자의 밥이다. 이들이 보지 못하는 곳이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도전하는 일은 약자가 훨씬 더 잘할 수 있다. 강자를 겁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 회사가 약자이던 시절에 나는 무서움이 없었다. 그래서 언젠가 이름도 모를 작은 회사가 독특한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지고 우리 발목을 잡는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 이제 공격만 하면 되던 우리의 시절은 지나갔다. 방어와 공격을 같이 해야 하는 강자가 된 순간 자칫 방심하면 약자에게 쓰러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를 쓰러뜨릴 회사는 강자가 아닌 약자이기 때문이다. 흑수저는 금수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금수저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한다. 덩치가 큰 코끼리나 기린은 한번 주저앉으면 일어나기가 어렵다. 반면 여우는 그 사이에 10번도 더 뛰어다닐 수 있다. 생각을 바꿔보면 약자가 강자의 밥이 아니라 강자가 약자의 밥이다. 결국 강자는 이미 가지고 있기에 강자가 아니며 강자가 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은 강자인 것이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흐른다 라고 말이죠. 제가 얼마 전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 상위 10%인 그 사람도 처음엔 하위 10%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문가인 그 사람도 처음엔 입문자였죠. 제가 생각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포기하게 되는 지점이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거든요. 막 정말 열심히 하는데 본인이 하위 10%면 그때 정말 자신감 확 꺾이고 상대적 박탈감도 들죠. 나는 안 되나 보다. 이쪽으로는 재능이 없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런데 결국 그 지지부진한 그 지점, 물론 정말 힘든데요. 그 지점을 버텨내면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씩 그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이제 너덜너덜해졌던 그 자신감이 다시 회복되면서 기운을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금씩 더 탄력을 받아가면서 결국 상위 10%가 되고 그렇게 약자에서 강자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이든 처음엔 잘 못하죠.
무시당하고요. 그때 자존심 상하고 자신감도 꺾이는데요. 결국 지금 대단해 보이는 저 사람들도 그렇게 무시당하던 그 시절을 버텨냈었다는 것, 멋있는 저 사람도 소위 쭈구리였던 시절이 분명 있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도리스 메르틴의 아비투스에 담겨있는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책은 제목이 일단 좀 특이하죠. 아비투스, 저자는 타인과 나를 구별짓는 취향, 습관, 아우라 같은 것들이 바로 아비투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투스는 습관보다 더 강력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으로 만든 것이 아비투스라는 거죠.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 여러분이 즐기는 모든 것, 여러분이 해내는 모든 과제가 여러분의 아비투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더 나은 삶을 살고 싶다면 아비투스만 바꾸면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책의 독특한 관점에 관심이 많이 갔었는데요. 우리가 보통 부라고 하면 돈과 사실상 동의어로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는 돈이 많은 것은 경제 자본이 풍부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뿐이고 부는 7가지의 요소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7가지는 방금 말씀드린 경제자본을 비롯해서 심리자본, 문화자본, 지식자본, 신체자본, 언어자본, 사회자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경제자본에 대한 저자의 관점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데요. 제가 요즘 양자물리학, 시간, 시뮬레이션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책에도 그런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있어서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경제학자 알레산드로 플루치노 연구팀이 컴퓨터로 생성한 가상인물 수천 명의 40년 동안의 자산 변화를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관찰했다고 해요. 일단 연구 설정값부터 너무 흥미롭죠. 시뮬레이션 가상인물 수천 명의 40년 동안의 자산 변화를 관측한다. 영화 매트릭스 같기도 하고요. 이 시뮬레이션 속 각각의 아바타는 지성, 능력, 성실성은 각각 다릅니다. 다만 경제 자본은 정확히 똑같이 세팅했다고 해요. 그 외의 모든 조건들은 운명에 맡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바타들은 무작위적으로 각자 여러 상황에 다양하게 노출이 된 거죠. 시뮬레이션 결과는 어땠을까요? 재밌게도 아바타들의 자산이 현실과 비슷하게 불평등해졌습니다. 그리고 더 신기한 건 현실 세계에서 얘기하는 파레토의 법칙, 그러니까 20%의 부자가 80%의 부를 소유한다는 그 법칙이 이 시뮬레이션에서도 펼쳐졌다는 거죠. 약 20%의 아바타들이 전체 자산의 80%를 소유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고소득 아바타들의 능력은 그저 평균치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능력치가 우수한 아바타가 상위 20%의 부를 소유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연구진이 시뮬레이션을 여러 번 반복해도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결국 플루치노 박사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행운과 우연은 과소평가되지만 실제로 개인의 성공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말이죠.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행운 없이는 막대한 경제자본을 얻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노력, 능력, 지성과 같은 것들도 없어서는 안 될 요소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건 소위 뒤에서 밀어주는 순풍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운도 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돛을 펼쳐야 순풍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라고요. 그러면서 저자는 이 돛을 펼치기 위해 필요한 6가지를 하나씩 얘기해 줍니다. 첫 번째는 생각을 백만장자처럼 하라는 건데요. 언어 습관에서 벌써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평균 소득자는 월급을 따지고 고소득자는 연봉을 계산하며 초고소득자는 5년치 계약과 퇴직금 그리고 연금 외에 거기서 발생하는 소득까지 생각한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 돈의 가치를 인정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돈은 물론이고 돈을 가진 사람도 나쁘게 본다는 거죠. 부자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쿨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영감과 에너지를 받아서 자신의 일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결국 이 부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구매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겁니다. 특히 20, 30대가 취약하다고 저자는 강조하는데요.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도 20, 30대는 외식과 배달음식에 소비하는 돈이 다른 세대에 비해 연간 72만 원 정도 더 소비한다고 합니다. 저자는 이렇게 돈으로 순간적인 기쁨을 사는 것보다 자신과 가족을 위한 시간을 씀으로써 기쁨을 얻는 것이 더 나은 습관이라고 강조합니다. 네 번째로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적은
작은 금액이라도 월급의 10% 혹은 20%라도 저축하라는 어찌 보면 평범하고도 단순한 진리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돈 관리하는 것을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라고 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는 돈이 많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돈에 대해 더 많이 공부하고 더 많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돈이 일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때 결정하는 건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건지 아니면 얼마 안 되는 이 5,000원을 저축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5,000원짜리 커피를 마실 건지 아니면 몇 년 후에 수익으로 수십만 원을 얻을 것인지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오늘은 이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운이라는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운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누워서 넷플릭스 보고 있는데 찾아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가장 하기 쉬운 한 가지부터 시작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다 익숙해지면 하나씩 늘려가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결국 여러분이라는 배에 돛을 펴게 하고 그때 비로소 그렇게 기다리던 그 운이 여러분이라는 배를 뒤에서 힘차게 밀어줄 거라는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